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내한테 매를 맞고 목숨을 건진 남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에이, 그게 무슨 소리요? 하시겠지만 이건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을 아내가 빗자루로 후려쳐서 집 밖으로 쫓아냈는데 그날 밤 도적대가 집에 들이닥쳤다지 뭡니까? 만약 그 매를 안 맞았다면 저승길로 갔을 거예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더니 정말 세상사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럼 홍우라는 선비에 기구하면서도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조선 중종 임금 시절 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마을에 홍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우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제법 했던 사람이었지요.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시 한 수 읊는 솜씨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과거 공부는커녕 그날그날 끼니 걱정을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동네 어른들의 주선으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이웃마을 정진사댁의 딸이었는데 정씨 부인이라 불렸지요. 정씨 부인도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했지만 성품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고닫습니다. 여보, 우리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정씨 부인의 말에 홍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답니다. 혼인 후 홍우는 마을 서당에서 훈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삯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글을 가르치며 사는 것이 제법 마음에 들었지요. 선생님, 인의의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 말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이란다. 어질인 오를의 예도 예, 지의 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홍우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겼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정씨 부인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몇 쪽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천자문을 다 외웠소. 기특하더군. 그것 참 다행입니다. 우리 서방님께서 가르치시니 아이들이 얼마나 복이 많겠어요. 둘은 이렇게 정답게 살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지요. 그런데 홍우에게는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이었지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홍우는 날이 갈수록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서당 일이 끝나면 친구 집에 들러 막걸리 한두 사발 마시고 오는 정도였지요. 정씨 부인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술이야 남정네들끼리 가끔 한 잔씩 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오늘은 김진사가 귀한 술을 구했다고 해서 또 술이십니까? 어제도 마시고 오셨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친구가 부르는데 어찌 안 갈 수가 있소? 남자의 의리라는 게 있는 법이요.
홍우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슬그머니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김진사는 홍우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글 공부를 했고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였지요. 다만 김진사 집안은 제법 넉넉한 편이어서 때때로 좋은 술을 구해다 놓곤 했습니다. 홍형, 이 술 맛 좀 보게. 개성에서 온 귀한 약주일세. 오호, 그 향이 예사롭지 않구먼. 둘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금님의 정치가 어떠니, 관가의 수탈이 심하니,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겠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요새 정씨 부인께서 잔소리가 심하네. 술 좀 먹는다고 왜 그리 성화인지 모르겠어. 홍우가 불평을 늘어놓자 김진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자네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나. 부인이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데. 알지 알아. 하지만 남자가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는 게 뭐가 큰 문제겠나. 홍우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홍우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아내의 표정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지요. 이 밤중에 또 어디서 술을 퍼마시고 오신 겁니까? 문을 열자마자 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던 그녀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가득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김진사가 좋은 술을 구했다기에 맛이나 볼까 해서 맛을 보시는 건지 아예 술독에 빠지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화가 나 있었지요. 에잇, 잔소리도 유분수지. 내가 뭐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소? 큰 잘못이요? 매일같이 술 드시고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그게 잘못이 아니면 뭡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정씨 부인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었어요. 다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술값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여보, 저희 집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보리쌀까지 섞어도 열흘치밖에 안 남았어요. 서당에서 받는 품삯으로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한데 술값까지 보태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앞날이 막막해서 하는 소리였지요. 홍우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소, 알았어. 이 사람이 참. 내일부터 술 끊으면 되지 않소? 정말이십니까? 그럼 진짜라니까? 하지만 그런 약속은 번번이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후 홍우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선비들까지 모여 큰 술판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하하, 이박진사, 시 한 수 지어보게. 좋지, 달 밝은 밤에 벗과 함께 술을 마시니. 술자리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홍우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어요. 달빛 아래서 친구들과 시를 읊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홍형, 벌써 이렇게 늦었네.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나? 아이고, 벌써 자시.
밤 11시 새벽 1시가 다 됐구먼. 가봐야겠네. 홍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진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괜찮겠나?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까? 아니야, 괜찮네.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하여 골목길을 걷던 홍우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술에 취해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휴, 정씨 부인이 또 뭐라 하려나. 걱정이 앞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집으로 가야 했지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셨구나. 홍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여보, 나왔소. 문을 열자마자 정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홍우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하오. 친구들이 워낙 붙잡아서 됐습니다. 정씨 부인의 짧은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화 풀게. 내가 잘못했소. 홍우가 다가가려 하자 정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었지요. 뭐 하시는 거요? 오늘은 참지 않겠습니다. 퍽, 퍽. 빗자루가 홍우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때리는가 싶더니 점점 힘이 세어졌어요. 아야, 이 사람이 미쳤소? 남편을 때리다니.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매일 술 드시고 약속은 번번이 어기시고 퍽. 빗자루질이 계속되었습니다. 홍우는 처음에는 피하려 했지만 술에 취한 몸이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요. 아이고 아파. 그만 좀 하시오. 그만하긴요. 오늘은 끝까지 혼쭐을 내드리겠습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때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거든요. 됐소.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구려. 홍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다지만 남편을 빗자루로 때리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나 나간다. 이런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소. 홍우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정씨 부인이 뭐라고 외쳤지만 화가 난 홍우는 듣지 않았어요. 아이고 서방님, 어디 가시려고요? 상관 말아요. 어디든 갈 테니. 쿵. 대문이 요란하게 닫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초겨울이라 기온이 제법 떨어진 탓이었지요. 하지만 홍우는 그런 것도 잊은 채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때리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분노로 가득 찬 홍우의 발길은 자연스레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김진사가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시오? 나 홍우일세. 홍형?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문이 열리고 놀란 표정의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홍우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자 금세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지요. 들어오게. 추운데 밖에 서 있지 말고. 김진사의 안내로 사랑채로 들어간 홍우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아 이제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정씨 부인과 다툰 건가? 다툰 정도가 아니네. 나를 빗자루로 때렸다네. 뭐? 빗자루로? 김진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이라지만 아내가 남편을 빗자루로 때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등짝을 후려갈기더군. 아직도 욱신거린다네. 홍우가 등을 만지작거리며 신음했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이 자네를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요새 술을 너무 자주 드셨잖나? 그야 그렇지만 남편을 때릴 수가 있나? 물론 잘못이지. 하지만 자네도 약속을 너무 자주 어긴 것 같네. 김진사의 말에 홍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게. 내일 아침에 정씨 부인께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어떻겠나? 아니야, 나는 당분간 집에 안 돌아갈 거야.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홍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체면이 상했다는 생각에 화가 가라앉지 않았던 것이지요. 알았네. 일단 오늘은 푹 쉬게. 내일 다시 이야기하지. 김진사는 이불을 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홍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낸 건가?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복잡한 생각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은 정씨 부인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빗자루로 때린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었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또 참았습니까? 술을 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고는 번번이 어겼던 남편이었지요. 하지만 때리는 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때린 자신의 손이 떨렸어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휘휘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지요. 정씨 부인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어요.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서 주무실까? 추운데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먼저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마을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 어둠을 틈타 수상한 무리 하나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나면 들킨다. 알았어. 저 집부터 털자. 도적들이었습니다. 근처 산골에 소굴을 두고 있던 이들은 밤마다 마을을 습격해 재물을 훔쳐갔지요. 이날 밤 그들이 노린 집은 다름 아닌 홍우의 집이었습니다. 저 집은 선비가 사는 곳이던데 뭐가 있겠어? 선비 집이라고 얕보지 마. 혹시 모르잖아.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을지.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홍우의 집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넘어들었어요.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바깥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양이겠지. 도적들은 사랑채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홍우가 잠을 자고 있었을 방이었지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비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적들은 칼을 빼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누가 깨어 있으면 입을 막고 묶어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네. 이상한데. 분명 이 집에 사는 선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적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들어온 김에 재물이라도 챙기기로 했지요. 책이랑 벼루 같은 거나 가져가자. 그것도 팔면 돈이 되니까. 그들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안 위에 붓과 벼루, 책가에 꽂힌 책들을 훑어보았어요. 귀한 물건은 없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챙길만 했습니다. 만약 홍우가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적들은 입을 막고 결박했을 것이고 저항했다면 칼에 다쳤을 수도 있었겠지요. 도적들은 사랑채를 뒤진 후 안채로 향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있는 곳이었지요. 저기 불빛이 보이는데? 조심해. 사람이 있나 보다. 그들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등잔불 아래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 혼자네. 들어가자. 잠깐 소리 지르면 어쩌려고. 입부터 막으면 되지. 도적들이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개들이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랄. 컥. 개 소리다. 빨리 도망가자. 개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여기저기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도적이다. 도적이야.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적들은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사랑채에서 챙긴 몇 가지 물건만 들고서 말이지요. 소란에 놀란 정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홍우의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정씨 부인, 괜찮으신가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도적들이 대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채로 달려가 보니 방 안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책장은 열려 있고 서안 위의 물건들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서방님의 벼루랑 붓이 없어졌네요. 하지만 정씨 부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서방님이 집에 계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도적들이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방에서 자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씨 부인, 홍 선비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친구 댁에 가셨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제야 남편이 집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의 집에서 눈을 뜬 홍우는 개운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잤더니 몸도 뻐근했지요. 홍형, 일어났나? 아침 먹게. 고맙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자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홍형, 어젯밤에 큰일이 벌어졌다네. 무슨 일인가? 자네 집에 도적이 들었다더군. 뭐? 도적이? 홍우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진사가 이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지요. 다행히 정씨 부인은 무사하시다네. 도적들이 사랑채만 뒤지고 도망갔다더군. 사랑채라면. 홍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자고 있었을 바로 그 방이었거든요. 만약 내가 집에 있었다면
그렇지. 큰일 날 뻔했네. 도적들이 칼을 들고 있었다던데. 홍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구한 셈이었지요. 내가 빨리 집에 가봐야겠네. 홍우는 황급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내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러게. 정씨 부인도 많이 놀라셨을 거야. 김진사와 함께 홍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홍 선비께서 오셨구먼. 어젯밤에 큰일 날 뻔하셨소. 다행히 집에 안 계셔서 화를 면하셨네. 마을 사람들이 홍우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홍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지요. 대문을 열자 정씨 부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동으로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여보. 홍우의 목소리에 정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정씨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어젯밤에 너무 화를 냈소. 홍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홍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와락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살아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정씨 부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도적들이 사랑채를 뒤지는 것을 본 후 만약 남편이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울었던 것이지요. 나도 미안해요, 여보. 어제 제가 너무 심했어요. 빗자루로 때리다니. 아니요. 내가 잘못했소. 당신 말이 맞았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화가 났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사랑채가 많이 어질러졌다던데. 별거 아니에요. 책 몇 권이랑 벼루, 붓 정도 없어졌어요. 그것보다 서방님이 무사하신 게 천만다행이지요. 정씨 부인의 말에 홍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랑채로 들어가 어질러진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들을 다시 책장에 꽂고 바닥에 널린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지요. 여보, 어제 일을 생각해 보니 참 묘한 일이요. 홍우가 책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날 빗자루로 때려서 집 밖으로 쫓아냈잖소.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히 있지 못했을 거요. 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요. 화가 나서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으니까요.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제가 서방님을 때린 게 아니라 하늘이 서방님을 밖으로 내보내신 거죠. 그런가 보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더니 세상사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홍우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를 원망했는데 이제 보니 아내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지요. 여보, 나 이제 정말로 술 끊겠소. 홍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이세요? 또 약속 어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엔 다르오. 나도 많은 걸 깨달았소. 홍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소.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술값으로 돈을 쓰고 밤늦게 취해서 들어오고 당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소.
정씨 부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앞으로는 술 대신 가정에 충실하겠소. 서당 일도 더 열심히 해서 품삯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소. 서방님, 그리고 당신께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소.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정씨 부인은 남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홍우는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불러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김진사 미안하네. 오늘은 갈 수 없네. 왜? 좋은 술을 구했는데. 나 이제 술 끊기로 했네. 집사람과 약속했거든. 김진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우가 계속해서 술자리를 거절하자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홍형 대단하네. 정말 끊은 거야? 그렇네. 어젯밤 일을 겪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 무슨 일인데? 홍우는 김진사에게 도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씨 부인에게 빗자루로 맞아 집을 나갔다가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야기였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네. 그래서 깨달았지. 아내의 잔소리도 빗자루질도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하고 말이야.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우가 술을 끊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당 일을 마치고 집에 일찍 돌아오는 홍우를 보며 정씨 부인은 기뻐했지요. 오늘 저녁에는 무얼 드시고 싶으세요? 당신이 해주는 거라면 뭐든 맛있소.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오늘 서당에서 한 아이가 천자문을 다 외웠다오. 기특하더군. 그거 참 잘 됐네요. 서방님께서 잘 가르치시니까요.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집을 잘 지켜주니 내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지. 이런 대화가 오가는 저녁 시간이 홍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예전에는 술자리가 즐거웠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했거든요. 여보, 내년 봄에는 텃밭을 좀 넓혀볼까 하오. 좋은 생각이에요. 채소라도 많이 가꾸면 살림의 보탬이 되겠지요.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홍우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홍선비 요새 술을 안 드신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거의 매일 드셨는데 도적 사건 이후로 정신 차리셨나 보더라고. 정씨 부인도 요새 얼굴이 밝아지셨어. 마을 사람들은 홍우 부부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부부싸움으로 빗자루까지 들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홍우를 찾아왔습니다. 홍선비,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손자가 글 공부를 시작하려 하는데 선생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겠소? 물론이지요. 기꺼이 가르치겠습니다. 홍우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서당 아이들 외에도 개인적으로 글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홍우는 약속대로 텃밭을 넓혀 채소를 심었어요. 일이 끝나면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물을 주었습니다. 여보, 오이가 제법 자랐소. 정말 그러네요. 올해는 풍년이겠어요. 정씨 부인도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니 일도 빨리 끝났고 무엇보다 즐거웠지요.
서당 일도 잘 되었습니다. 홍우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아이들의 실력이 부쩍 늘었거든요. 선생님, 이 한자는 어떻게 읽어요? 그건 인자란다. 사람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지. 홍우는 글자를 가르치면서도 인생의 교훈을 함께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홍우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홍우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술 끊고 가정에 충실해진 모습을 보며 모범적인 선비라고 칭찬했지요. 어느 날 저녁 홍우와 정씨 부인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참 신기하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당신이 날 때린 게 화였소, 복이었소? 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이자 복이었어요. 그때는 화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이 된 거죠. 맞소. 세상 일이란 게 그런 것 같소. 당장은 좋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좋은 일이 되고, 당장은 좋아 보여도 나중엔 화가 되기도 하고. 홍우의 말에 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든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말고 차분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겠지요. 그렇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홍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요. 다음 날 김진사가 홍우를 찾아왔습니다. 홍형, 자네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네. 무슨 이야기 말인가? 부인께 빗자루로 맞아서 목숨을 건진 이야기 말이야. 다들 신기하다고 하더군. 홍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지. 자네가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 술꾼 홍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모범적인 선비가 됐어. 모두 아내 덕분이네. 그 사람이 참고 또 참다가 빗자루를 든 거였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진사도 홍우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지요. 나도 술을 좀 줄여야겠어. 자네 보니까 말이야. 그게 좋겠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네. 두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홍우의 집 텃밭에서는 풍성한 수확이 있었어요. 여보, 배추가 정말 잘 자랐소. 고추도 많이 열렸어요. 올겨울 김장은 걱정 없겠네요. 두 사람은 함께 농사지은 채소를 거두며 기뻐했습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일군 결실이라 더욱 값졌지요. 서당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홍우가 가르친 아이 중 하나가 향시에 합격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합격했습니다. 오, 정말 잘했구나. 내 노력의 결과야.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이의 부모도 홍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홍우는 제자의 성공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와 정씨 부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내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신 보람이 있네요.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뒷바라지를 잘해줘서 내가 일에 전념할 수 있었지. 제30장.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우와 정씨 부인은 여전히 화목하게 살아갔어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홍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빗자루질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지요. 정말 신기한 일이요. 화가 복이 되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요.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그게 나중에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은 홍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부인도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이 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홍우와 정씨 부인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홍우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아내의 매를 맞고 생명을 건진 이 기구한 사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는 말처럼 세상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게 나중에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반대로 당장은 즐겁고 좋아 보이는 일도 나중에는 화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정씨 부인의 잔소리와 빗자루질도 알고 보면 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절제의 미덕입니다. 홍우는 술을 끊고 가정에 충실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 적당히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교훈적인 야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